6월의 첫날입니다. 마감 앞두고 두 프로와 함께 통찰력과 감각을 우리가 덧붙여서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조용했는데요. 6월 첫날 첫 번째 섹터로 다뤄볼 쪽이 바로 자동차, 현대기아입니다. 유럽 공략을 강화하는 현대기아차 관련주의 주가도 뜨거워질 수 있을까? 일단 오늘 첫날만 봤을 때, 6월 첫날만 봤을 때 현대기아차의 주가는 어제 오늘 조금 차갑죠. 그런데 보셨어요. 부품주는 또 뜨거워서 저 여쭤볼 게 좀 많습니다. 정 팀장님 이쪽 보신 이유는요? 네, 오늘 뭐 비용기기도 그렇고 이제 바이오도 그렇고 뭐 오늘 뭐 전기차 아침 쪽에는 뭐 전기차 충전기까지 되게 많았었는데 뭐 오늘 상승한 쪽도 중요하시겠지만 그쪽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쪽은 포기를 하고요. 이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업종을 한번 다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자동차를 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잠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럽 시장은 정말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가운 소식이다 보니까 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의 전기차용 배터리 시스템 공장 건설, 그리고 또 그저께 LG전자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또 애플과 협력설 얘기가 조금 또 이제 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자동차 섹터가 강한 건 아니지만은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모빌리티는 여전히 살아있다. 큰 틀에서. 현대기아차 집중적으로 여쭤봐야 될 텐데 오늘 소외된 쪽에 기회 있다 하셨는데 현대기아가 5월 한 달 동안 질주를 굉장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기반에는 수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 현대차는 사흘째 외국인 팔고요. 기아에 대해서도 외국인들 팔면서 60일선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거 꺾인 거 아니에요? 단기로 보면 꺾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연초부터 한번 주가를 좀 되짚어 보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연초,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좀 보게 되면은 30% 넘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40% 넘게 상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 넘게 오르고 30% 오르고 난 이후에 5%, 10% 조정이 나온다. 21선을 이탈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꺾였다고 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좋게 포장을 하면은 조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반도체 이전에 1분기 실적 기대감에서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랐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뭐 좋게 포장을 하자면은 차익 실현,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좀 선반이 되게 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자동차 대체할 만한 섹터가 없었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에서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다음 IT로 좀 갈아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좋게 포장을 하게 되면은 순환매, 이런 영향들이 인해서 조금 소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연간 실적 좀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다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2분기 실적도 지금 이제 FM 가이드를 보게 되면 3조 6천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 예상대로만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어쨌든 성장폭이 조금 이제 확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반도체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나고 나서 언제만큼 올라지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라고.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반도체에 계속 똑같은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는 언제 잡지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만 원을 현재 오늘 이탈했습니다. 이탈했는데 뭐 이번 조정을 이제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매수를 해보는 그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네요. 40%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챙기게 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자금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수익도 많이 났을 거예요. 다시 기회를 잡아볼 때 현대기아차 오늘 이슈 이야기를 앞서 정 팀장님께서 해주셨을 때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배터리 시스템 신설한다, 공장 증설한다. 현대모비스 쪽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 영향은 사실 오늘 크게 반영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탈중국으로 해석했을 때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이 뉴스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의 무게로 볼 수 있을까요, 송 과장님? 저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현대차 그룹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에 대한 MS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처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탈피를 하게 되면서
보면서 아세안 시장에서에 대한 부분 우리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얼마만큼이나 이 시장 속에서에 대한 부분을 진심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나타난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인도네시아에 이러한 이제 공장을 짓게 되는 거는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핵심 강물에 관련돼서도 인도네시아 쪽에 많은 부분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 투자를 해주고 그 강물을 이용을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을 함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세안 시장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이전 내연기관 쪽에서는 이 도요타라든지 일본 자동차 쪽이 MS가 상당히 높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전기차로에 대한 전환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이나 현대차가 이 MS를 뺏어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포석도 일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지를 지금 북미에 하나 유럽 쪽에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아시안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근처에서 생산을 해서 그리고 바로 보내게 되면은 그만큼 물류 비용이라 이런 부분도 적게 들어갈 테니까 네, 그런 네.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MS를 확고하게 가져가기 위한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물 관련한 밸류체인 형성 그리고 아세안 시장에서 MS를 가져오기 위한 포석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확인이 또 필요하겠죠. 지금 두 분 다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부분이 유럽이에요. 네. 정 팀장님도 가장 먼저 유럽 쪽 공략 이야기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셨잖아요. 사실 미국에서는 점유율이 1분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는 현대차가 보여줘야 할 게 친환경차에 있어서 판매 잘 나오는지 네. 그리고 말씀하신 유럽 쪽의 성과 중요하잖아요. 네, 네. 기대감만 갖고 지금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괜찮은지 사실 하반기에 피크아웃 우려 있잖아요. 네, 이거 네. 괜찮을 걸까요? 그 얘기는 1분기 실적 잘 나올 때도 계속 나왔었어요. 그건 그래요. 때문에. 근데 근데 너무 잘 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은 네. 항상 그래요.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걸 신경 안 써요. 근데 만약에 또 지금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지금 함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월 10일 이후부터 지금 주가 좀 쉬고 있는 상황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또 피크아웃 우려가 또 툭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좋을 땐 좋은 것만 보고 안 좋을 때는 안정감 보게 되는데 아마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보실 때는 뭐 좋은 것도 봐야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보게 되면서 두 개 다 봐야 됩니다. 두 개 다 보는데 단지 시장이 좋은 걸 보느냐 안 좋은 걸 보느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 좀 봐지고 네. 하지만 현대차가 1분기 만에 꺾일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진 업종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말까지 계속 갈 수 있다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해볼 만하다는 얘기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점유율을 보게 되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어느 드려보고 정도예요? 싶어요. 유럽 점유율이요. 예.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도 이제 BYD인가요? 거기 넘사벽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미국에서 판매가 작년에 70만 대, 79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 크진 않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아시겠지만 점유율이 7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과 미국은 아시겠지만 BYD, 테슬라가 넘사벽입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표현을 써질지 모르지만 고만고만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1등이 폭스바겐인데 25%고요. 그리고 2등이 스텔란티스인데 14%, 그리고 테슬라가 13%고요. 한국의 현대차 그룹이 10%입니다. 4%만 더 올리게 되면 넘버2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봐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럽 시장이 완전 성숙 단계에 들어갔다라면서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유럽도 전 제가 볼 때는 초기 시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중국이 1등인데 중국 같은 경우 500만 대, 한 해 500만 대가 넘게 팔리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162만 대요. 미국이 80만 대고요. 그럼 미국 대비해서 2배 정도 시장밖에 안 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유럽에서 500만 대까지 팔리게 된다. 그럼 앞으로 이 340만 대 시장을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나 따라서 저는 분명히 현대차 그룹이 해볼 만하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 EV9 아이오닉 6 네. 성과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도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송 과장님, 오늘 충전주 허가제 없앤다고 해서 충전소 허가제 없앤다고 해서 오늘 강한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현대차가 크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같이 봐야 될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봐야 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기차 침투율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면 올라오게 될수록 인프라에 대한 구축도 당연히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면 얼마 전에 글로벌. 차지 포인트가 상당히 강하게 이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뉴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데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상 지금 전기차 충전소라는 것이 따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간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많은 부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슈에 의한 모멘텀 플레이만 요즘은 가능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누가 잘 움직였는지를 체크해 놨다가 이것이 결국은 괴리도가 좀 줄어들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사업이 본격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정말 사업자로서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SK 시그넷이라든지 아니면 뭐 롯데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기업군들 위주로서 좀 중장기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기아가 살짝 꺾여 있을 지금이 기회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프라까지 저희 지금 다뤘잖아요. 네네. 부품주는 오늘 괜찮고 큰 범주에서 자동차 쪽 공략해볼 탑픽이 어디예요? 전 유럽적으로 보게 된다면 앞으로 한주 라이트 메탈이라는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CRMA라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지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사가 이제 차량 경영하고 전기차 부품 같은 경우 배터리 케이스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슬로바키아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이 공장에서 1000km 이내에 국내 배터리 3사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럽 쪽에 만약에 현대차가 공략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저는 한주 라이트 메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지금 요 종목 같은 게 좀 쉬어가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을 하시고 그래서 손절가는 5,200원 좀 널널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7,300원. 요 7,300원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7,3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라기보다는 분기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기아차랑 비슷하게 5월 12일 날 딱 7,300원 이 정도까지 올렸다가 살짝 밀렸잖아요. 이 가격대 돌파하면 8,000원대까지 직고점도 돌파 가능하다. 손절 라인 5,200원 기억해 주시면서 현대차 유럽 키워드 속에 한 주 라이트 메탈 탑픽으로 꼽혔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이야기 나눠볼 쪽 이번 시선은 미용 의료기기로 갑니다. 오늘 신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분기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는 비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 너무 좋았고 뭐 브라질, 태국 이쪽에서 견인하면서 관련 종목들 오늘도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많아요. 송 과장님 가져오신 이유는요? 더 갑니까?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반도체 섹터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쉬어갈 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될 수 있고요. 사실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매월 수급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계단식 상승이 가능한 이러한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피로도를 피하고 싶은 이제 이 수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을 이제 수치를 확인을 하게 되고 이거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이제 과정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집 통계가 나오게 되면서 거기서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톡신 관련돼서 상당히 수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업체들이 사실상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여타의 이제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수출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이제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뷰티 쪽부터 여쭤볼게요. 의료기기 그 큰 번주 안에서 미용 쪽을 봤을 때 세 종목이 다 신고가입니다. 원텍, 클래시스, 비올까지. 리프팅 기기로 다 유명한 거 맞죠? 저희 밖에서도 방송 밖에서도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월별 수출 데이터가 계속 잘 나온다. 그러면 이 의료기기, 특히 이 리프팅 기기 중심으로는 계속 상당히 더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안 비싼 건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이 각자의 업체들에 대한 레포트라든지 아니면 IR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석을 해보게 되면 자사의 제품이 월등히 타사의 제품보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정말 더욱더 좋은 것인가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좀 보기가 많은 부분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수치화해서 정량화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매월 이제 이 수출입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업체가 그래도 수출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은 유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되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조금씩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의료기기 관련돼서도 모든 업체가 다 잘 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가는 업체들도 있기는 하지만 개중에 보게 되면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바이오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생각보다 느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과에 대한 이 차별성을 좀 보시면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는 기업군들 위주로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자로 압축하는 게 더 유리하다. 알겠습니다. JCS 메디컬도 지금 거의 신고가 목전까지 가고 있지만 이렇게 속도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1, 2, 3위 강자 쪽으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가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리쥬란 관련해서 이 키워드로 지금 피부과 가면 리쥬란 관련한 패키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핫하다. 스킨 부스터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럼 사실 저희도 의료기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피부과와 관련된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잘 나올 거라는 기대하에 베팅을 할 때는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될지가 좀 어려워요. 피부과를 매번 가볼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저보다 이제 앵커님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제품들에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이제 그쪽 같은 경우 솔직히 병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네. 피부가 좋으셔서. 아닙니다. 이게 다 이게 여기 그 조명이 괜찮아서 조명이 그런 좋긴 거예요. 합니다. 예. 머니투데이가 조명이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뭐 얘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파마 리서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의료기기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 판매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이제 결국에는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뜬금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파마 리서치를 보게 되면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 괜찮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왜 들어오냐를 한번 판단해 보게 된다면은 파마 리서치도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0년도부터 30%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JYP 엔터테인먼트도 예전에 한번 엔터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2019년부터 30%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엑기스를 낸 게 실적이라고 봐지는데 그 실적에서도 이제 영업이익률 30%씩 해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이 파마 리서치의 주가를 좀 보게 되면은 어쨌든 2020년도부터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2022년도에 아마 시장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잠시 꺾였다가 다시 10만 원 전거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금 1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2020년도부터 쭉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2022년도 잠시 하락했던 것을 제외를 하고 쭉 우상향을 해보게 되면은 딱 지금 자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같은 게 조금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JYP라든지 그리고 파마 리서치가 조금 똑같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똑같은 흐름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에는 실적, 그러니까 해마다 30%씩 고성장하고 있는 것이 좀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봐지고 이걸 또 뒤집어 보게 되면은 만약 파마 리서치가 연 성장률이 30%가 안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꺾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올해까지도 30% 성장 예상되기 때문에 15만 원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단 더 열려 있다 하셨고요. OPM 30%가 유지되는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도 가장 높게 상장인 증권 15만 원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의료기기 범주 안에 임플란트 쪽 가볼게요. 송 과장님께서 수출 데이터 너무 잘 나왔다 하셨어요. 덴티움이 이 호재를 다 안아갑니다. 사실 오스템 쪽으로 정리매매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수혜를 또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VBP 모멘텀까지 더하면서 덴티움의 상승룸, 저희 의료기기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 열려 있습니까를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드리게 되는데 덴티움의 향방은 어느 쪽까지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룸은 더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임플란트 관련돼서
사실상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절대적인 지위가 있었었는데 그 지위가 사라지게 되면서 기관지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 수단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강세를 이제 갖고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요 근래 트렌드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조금 큰 부분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 업종, 이 섹터를 생각을 했을 때 대표적인 종목이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덴티움이 왜 디오라든지 아니면 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 수출입 이 통계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요, 중국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 한에서는 덴티움 계속적인 단기적인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출입 통계가 나오기 전날에는 아무래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계속 의료기기, 그러니까 미용 쪽도 그렇고 임플란트도 그렇고 강자 쪽으로 압축 시세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소외됐던 쪽 인바디 여쭤볼게요. 한때 정말 잘 나갔던 종목인데 지금 올해에도 사실 미국발 모멘텀 있다라는 게 연초 증권가의 시각이었는데 4월 고점 이후 못 가요. 이유 있다고 보세요? 이것도 이제 그 파마 리서치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가져오게 되면은 파마 리서치 실적이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인바디는 반대로 이제 실적이 좀 실망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4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분기 실적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10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 마이너스 9%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30% 고성장하니까 계속 매수한다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인바디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그래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치를 봤을 때 실적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 내에서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여타 뭐 루트론이 다른 좋은 종목들인데 굳이 인바디를 매수해야 되나? 아마 그런 심리가 제가 이제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이 뭐 적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내에 방금 말씀하셨던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용 솔루션이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실적이 좀 돌아서는 흐름이 나왔을 때 시장이 좀 주목해준다라면은 그때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탑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힌트는 나오는 것 같은데 송 과장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 곳 올라타는 쪽이에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간 쪽이 또 기회가 있나요? 올라타는 쪽입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근데 의외의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다룬 게 아닌가요? 네, 어디예요? TNL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의료기기라고 100% 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는 일 자체가 창상피복제라는 이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이 덧나지 않고 흉터가 덜 나게 하는 이런 밴드 혹은 여드름 관련돼서 이제 흉터를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여드름 패치 이런 곳을 이제 주요 매출처로 갖고 있는 이러한 이제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청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업사이드가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 업종 내에서도 TNL이 사실상 점유율 1위의 업체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역시나 이쪽에 대한 분야가 부각을 받거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TNL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NL의 수출에 대한 청신호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원래 사업 파트너가 히어로스 코스메틱이라는 기업이었었는데요. 그 기업이 2022년도에 이제 철시 앤 드와이트라는 이 기업으로 이제 M&A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더욱더 큰 업체였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유통 채널을 더욱더 많은 부분 확대를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TNL의 실적으로서도 잘 나타나게 됐었는데 2022년도에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 한 60%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1분기의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한 74%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만큼 수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실적은 2분기, 3분기에도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TNL도 계단식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티 패치. 이거 얼마까지 갈까요? 증권가에서 이제 시작이라면 믿겠습니까? 라는 제목. 얼마까지 보세요? 네, 일단은 전 고점이 61,000원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61,000원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라든지 그리고 이 업계 내에서에 대한 1위 업체라든지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 역시
역시 7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나온 목표가를 보게 되면 7만 7천 원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NL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태근 팀장,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